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재보선이 치러지죠. 이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국민의힘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대규모 선거 4연패를 당했는데 5연패의 사슬을 끊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거의 20%포인트 앞서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 재보선은 이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선거 이후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여러 가지 펼쳐질 겁니다. 우선 이 재보선 전국이 딱 일단 마무리되면은 다음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죠.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이후에 있습니다.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이 박형준이 승리를 하더라도, 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을 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이 단일 후보로 나갔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키맨이 있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합당 논의 과정에 같이 동참을 할지 아니면은 본인이 따로 제3의 신당을 만들지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 세력과 합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수요일 선거가 끝나면은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정치판이 이 질서 정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결국은 대선 길목에 일제히 다 들어서는데 대선 전국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실시됐던 사전투표가 재보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죠. 자, 이런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뿐이 아니고 다음 대선까지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겠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우리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하고 야당은 또 이 보수들이 일어섰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야당 국민의힘 쪽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후보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론조사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보수 야당에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결집 어떤 조직 선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많아졌다. 이것은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론조사대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설명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전조사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 21.95%까지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자, 일단 여당은 역전 시작됐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야당은 승기 잡았다. 자, 이렇게 지금 내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있으면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면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체감하는 민심 이런 것을 봐도 야당이 승리 잡았다. 이것이 훨씬 맞는 말 같고 서울지역 사전투표율 21.95 재보선 역대 최고입니다. 부산도 18.65%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지층 다시 뭉쳐서 투표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권심판론, 야당의 정권심판론 이것이 더 먹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지금 지지율 같은 것이 높은 이유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인데, 자,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뭐 걸레킹 비리 막 여러 가지 있죠. 뭐 반칙과 특권, 뭐 불공정, 부정 뭐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은 과거에 제가 국회에 처음 출입할 때 이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죠. 그때 대변인이었는데 명대변인이었죠. 그때 정치판에서 내로남불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박이태입니다. 근데 그 박이태가 쓴 내로남불이 쭉 계속 뭐 한 30년 동안 써왔는데 이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게 딱 맞는 언어 아니냐, 용어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조국이죠. 조국. 그리고 최근에는 그 김상조 정책실장을 했던 박주민 의원 전월세값 제한 그 법을 주도를 해놓고 자기들은 올린 그 내로남불의 그 끝판왕 이렇게까지 불렸죠. 다양한 형태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당은 이것을 이번 선거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그래서 선거 현수막으로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앙선관위가 일본 뭐 상임위원 같은데 친정권적인 사람들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주심이 게임을 하는데 한쪽 편을 막 드는 편파 판정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관위가 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국민일보는 이것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내로남불, 거짓말, 이 문구를 금지한 선관위.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우리가 현수막 같은데 내로남불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그거 못 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못 쓰게 했다는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쓰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죠.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이런 그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선관위에 문의를 하니 선관위가 어제 사용 불가능,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관위가 말한 이유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일반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그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안했다. 그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내로남불 정당이 어디냐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민주당이다 이거죠. 그 전에도 선관위가 뭐 교통방송이 어떤 캠페인을 벌였을 때 뭐 일합시다. 숫자 1 해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듯이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일부 여성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 뭐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하죠. 그 문구는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관위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니까 이 이후에서도 선관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표현을 통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그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징이죠. 민주당.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의미있게 풀어놨습니다. 역사에 내로남불로 남을 문정권. 아마 문재인 정권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내로남불일 것이다. 그들이 하면 로맨스, 보수가 하면은 불륜, 잘못된 것, 자기들이 하면은 정의, 보수가 하면은 적폐, 부동산 투기 같은 것 이런 거죠. 이 조국 씨가 과거 발언이 예외 없이 본인과 현 정권을 향해 부메랑으로 막 돌아갔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야기가 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까지 막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그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추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의원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유분추지.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민주당 김종민이 내가 조국이냐 이렇게 항의할 정도였죠. 조국은 내로남불.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상징입니다. 뭐 최근에 뭐 박주민 아파트 임대료 올린 것 이런 것도 연일 내로남불.
그리고 1일 1 내로남불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하루에 하나씩 까놓는다. 이거 이야기죠. 진보 성향학자가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책을 내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쭉 찾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책에 쓸 수가 없어서. 자,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내로남불은 이 정권 최고의 유행어, 이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선관위가 선거인이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서 내로남불을 일반 투표 동료용어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 그러면 결국 훗날의 역사가들이 이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반물상의 풍자입니다. 자, 문 정권 내로남불 행태를 밝혀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조국 사태를 파헤쳤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압력도 받았지만은 지금 뭐 기소를 다 시켰죠. 자,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재보선이 끝나면 가장 언론에 자주 등장할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바로 대권 행보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는 뭐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왔고, 저도 그런 예상을 해드렸지만 사전 투표장에서 나와서 이 행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이 정도로 일단은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유력한 미래 권력으로 다시 부상을 할 텐데, 그것을 감안했는지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은 윤석열 주변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감이 딱 되는 그런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한겨레 6면 보시면은 아파트 지어서 100억 수입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투기 의혹도 있다.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뭐 연루가 돼서 뭐 불기소 처분했는데 다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수사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은 친정권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인데 장모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장모가 경기도 양평의 농지를 불법 매입한 의혹이 있다. 농민이 아닌데 농지 900평, 임야 수천 평을 사서 2006년에 부동산 회사를 세워서 집중 매입을 했다. 그래서 서로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헐값으로 편법 증여한 논란도 있다. 양평군도 석연찮은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한겨레는 최 씨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일종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보통 언론에서 이런 식의 기술을 씁니다. 일단 어떤 의혹들을 딱 제기해놓고 마지막에 전화를 하죠.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대개는 그쪽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도 되지도 않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응답을 하면은 그것이 또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반론권을 보장을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상황을 보시면은, 자, 이것을 보면은 윤석열에게도 반론권을 뭐 요청을 했지만 안 했다 이건데, 윤석열이 뭔가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죠. 윤석열 장모, 뭐 불법 취득, 뭐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좀 인허가 석연찮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뭔가 큰 연루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장모의 사업이 시작된 거는 2006년입니다. 2006년이고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것이 2014년입니다. 자, 그런데 2006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늦게 결혼을 했죠.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한 것이 2012년 3월입니다. 2006년에는 알지도 못한 사이였죠. 그때 이 사업을 지금은 장모가 된 최모 씨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면 다 사업 끝냈죠. 끝낸 게 2014년입니다. 2014년이면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무렵이지만 그때는 윤석열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를 했다가 박근혜 정권 때 자천이 됐죠. 자천이 돼서 대구 고검에 쫓겨가 있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이 사업에 개입했다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되려면은 윤석열이 장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의혹 제기는 공격을 위한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선거 후에 실제 코너로 몰릴 인물은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인데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고 뭐 참패가 지금 뻔합니다. 민주당 참패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묵혀놨던 검찰에서 일제히 수사를 막 들어갈 텐데 울산 선거농단을 비롯해서 라임 옵티머스 또 월성원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런 막 수사를 들어갈 텐데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에 그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선 수사팀에서까지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이성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선 수사팀이 밀어붙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 지금 당장 불거진 대표적 사건이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강도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까지 뭐 출석하라 이렇게 뭐 계속 요구서를 보내고 하고 있죠.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막 나왔었죠. 이규원 그때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가 어떤 서류 같은 것을 조작을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니까 김학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 막 서류를 조작을 해서 그때 차규원 이 출입국 관리본부장이죠. 차규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차규원이 이강철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강철이 청와대 지금 민정비서관이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전화를 받아서 그때 이 차규원에게 자, 김학의 출국 금지 못하도록 해. 구체적인 것은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광철과 이규원은 동기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청와대가 기획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가 기획을 해서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을 통해서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청와대가 불법을 지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동아일보 12면 보시면 차규건 김학의 출범 때 이광철이 전화 왔었다. 전화 와서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김학의 출범하지 못하도록 해. 이규원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그 책임자니까 출입국 책임자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이야기겠죠. 청와대에서. 자,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된 2019년 3월에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그때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정비서관이고 이광철이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규원 검사가 출근과 관련해서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김학의의 출국 금지는 그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검사는 이광철 비서관이 차규건에게 연결시켜 준 것이라는 거죠. 청와대가 연결시켜서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것을 수사를 하던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하던 검사를 연결시켜서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기획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광철과 이규원 검사는 연수원 동기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레인덕에 적극 본격적으로 빠져들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막 감춰놨던 일들이 막 드러나겠죠. 그 중에 하나 오늘 드러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여러 추문 가운데서 설거머니 묻히고 있는 사건이 있죠. 윤미향 지금 뭐 국회의원입니다. 윤미향 씨가 위안부 할머니 돈 가로채서 뭐 집 사고 뭐 유학 보내고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설거머니 묻혀져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이 문재인 레임덕 과정에서 또는 정권이 끝나도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쉼터 관리인이 그때 뭐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윤미향의 새로운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먼저 보시면은 윤미향이 기록은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4년 전에 그 유럽을 다녀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그 유럽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길원옥 할머니가 유럽 행사에 참석해서 귀국한 직후에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나 그 정대협의 상임 대표였던 윤미향은 최근까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가족들에게 본인들의 쉼터의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양며느리 조모 씨가 그 어제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어머니가 어디에 부딪힌 뒤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 의사가 예전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시점을 보니 할머니가 유럽에서 귀국한 다음 날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거기서 늑골의 염자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대형 병원, 종로구 대형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고 12월 12일에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도 받고 이랬는데 그 사실을 윤미향 씨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양아들이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미향 씨가 요독이 있으실 테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할머니가 다쳤다는 것조차 감추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도 있는데 윤미향, 이것은 인터넷판 보도입니다. 윤미향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에게 노래시켰다. 이 사진은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할머니 구순잔치 때 윤미향 씨가 길할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여명숙 씨라고 있습니다.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죠. 유튜브 채널에서 길할머니가 2017년에 윤희원과 유럽에 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한국에 들어왔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당시 유럽에 갔을 때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했고 자식 내외에게 알렸어야 한다. 정상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를 시켰다. 유럽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 후원금 모금하러 간 거죠. 그래서 당시의 한 언론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길원옥 할머니가 독일 베를린에서 한마늘 대동강을 부른 이유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는 것이 이 여명숙 전 위원장의 주장이죠. 윤미향 씨가 얼마 전에 이 서울시장 선거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면서 이런 거를 SNS에 남겼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눈물이 난다. 박원순 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박원순 시대가 좋았다. 마치 과거로 그 선거 분위기를 보니 돌아가려고 같다. 눈물이 난다.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가기 싫다. 이 말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명숙 전 위원장도 SNS에 많이 나왔던 네티즌들이 썼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윤미향이 박원순 10년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아무 터치를 안 해줘서 박원순이 아무 터치를 안 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것이다. 한 번 더 민주당을 찍어주면
윤미향은 원래 하던 그대로 편해질 것이다. 이런 말로 덫을 맺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